그날 사위 박준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장인어른은 평생 그렇게 사시네요. 성공이란 게 뭔지 모르시고. 동료들 앞에서 그는 웃으며 내 등을 툭툭 쳤다. 그 손길에 담긴 건 연민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릴 이유가 없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떨림 따위는 익숙해졌다. 아내가 암으로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았을 때도 떨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약한 자의 떨림을 비웃을 뿐이라는 걸. 나는 김 회장이었다. 아니, 과거형이다. 30년 전 내가 세운 투자회사가 지금의 강남 한복판에 서 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했고 지분은 페이퍼 컴퍼니로 숨겼다. 이유는 단순했다. 딸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자라는 걸 보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낡은 아파트에 살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서 반찬을 샀다. 은지에게는 자빠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오고 말했다. 그게 거짓은 아니었다. 평범함을 선택한 거니까? 은지는 20살의 준영을 만났다. 준영은 똑똑했다. 서울대 경영,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첫인상은 좋았다. 예에 바르고 은지 말할 때 눈을 마주쳤다. 결혼식 날 준영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장인어른, 은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나는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를지 몰랐다. 결혼 후 3년. 준영은 빠르게 승진했다. 우리 회사였다. 내가 만든 회사, 그는 몰랐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은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준영이 집에 올 때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하고 물으면 그는 자랑하듯 말했다. 이제 팀장 달았어요. 곧 임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잘 됐구나 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밟고 올라가는 그 사다리,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다 그날이 왔다.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준영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크게 손을 흔들었다. 장인어른.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준영은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우리 장인어른이세요? 은지 아버지.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라 뭐 이해하시죠?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에 나는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안 했다. 은지는 아빠, 준영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하고 변명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소주 반 병, 취하지 않았다. 취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맑았다. 준영의 표정, 동료들의 웃음, 은지의 변명. 모든 게 선명했다. 그 후로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영의 카톡,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딸 부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일부러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알아야 했다. 준영이 정말로 내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성공의 도구로 보는지만.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다. 준영은 외도 중이었다. 상대는 같은 팀 과장 딸, 재벌 3세. 그 여자와 주말마다 호텔에서 만났다. 메시지는 노골적이었다. 은지는 그냥 집에 두고
우리 제대로 즐기자. 그리고 또 하나. 장인어른은 진짜 불쌍하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 은퇴했대. 은지가 불쌍해서 결혼한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워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침묵이 은지를 더 깊이 상처 입히고 있다는 걸.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준영이 밟고 올라선 사다리를 내가 한 계단씩 흔들기로 했다. 먼저 회사 내부망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준영 팀장, 거래처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의 증거는 없었다. 필요 없었다. 의혹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회사는 이미지에 민감하다. 특히 준영이 담당하는 펀드는 외국 자본이 많았다. 소문만으로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 며칠 뒤 준영이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누가 헛소문 낸 것 같아요. 은지가 걱정했다. 오빠, 괜찮아.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깨끗하니까. 나는 TV만 봤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그 다음은 그의 외도 상대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사진 몇 장과 메시지 캡처. 발신인은 추적 불가능하게 했다. 일주일 뒤 그 여자가 준영에게 연락을 끊었다. 준영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지? 혼잣말을 했다. 나는 옆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준영은 그냥 거래처가 좀 하고 얼버무렸다. 그 무렵 나는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냥 오랜 지인으로. 대표이사와 골프를 치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너무 급해 보이던데.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다. 박준영 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실은 좀 걱정입니다. 성과는 좋지만 평판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준영은 점점 초조해졌다.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다. 은지에게 짜증을 부렸다. 너도 좀 도와줘. 회사에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은지는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어느 날 준영이 나에게 물었다. 장인어른, 혹시 회사에 아는 분 있으세요? 나는 놀란 척했다. 내가 왜? 준영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술을 마셨다. 이번엔 한 병 다 마셨다. 취했다. 꿈에서 아내가 나왔다. 왜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깨어나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준영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작은 실수 하나를 찾았다. 그는 거래처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였다. 나는 그 자료를 감사팀에 익명으로 넘겼다. 준영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감사가 시작되자 준영은 패닉에 빠졌다. 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갔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은지에게 소리 질렀다. 누가 나를 음해하고 있어? 분명히 누군가. 은지는 울면서 물었다. 오빠,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를 힐끔 봤다.
그 눈빛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만 먹었다. 감사 결과는 명확했다. 준영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팀원들도 그를 피했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중얼거렸다. 나는 옆에서 말했다. 준영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는 나를 노려봤다. 장인어른은 평생 편하게 사셨으니까 모르시죠?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편하게. 내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나는 이미 겪었다. 은지는 점점 말라갔다. 임신 초기였다. 준영에게 말하지 못했다. 나에게만 털어놨다. 아빠, 나 어떻게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아이까지 준영의 피를 이어받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짓이 과연 옳은 걸까? 준영은 점점 더 의심했다. 나를.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붙잡고 물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해주세요. 회사에서 뭔가 하신 거죠?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노인인데 그는 믿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피했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처음이었다. 지분 28%. 내가 가진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다.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과거처럼. 주총날, 나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갔다. 로비에서 준영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장인어른 여기 왜? 그때 대표가 다가왔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90도로 인사했다. 준영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가 준영에게 말했다. 박 팀장, 이쪽이 우리 최대 주주님이시다. 준영은 비틀거렸다. 나는 그를 지나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총 후, 준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정직이 끝나기도 전에 사표를 냈다. 집에 와서 그는 나에게 무릎 꿇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무슨 소리니? 나는 그냥 은지의 아빠인데 그는 울면서 말했다. 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한테도 회장님한테도 나는 물었다. 그럼 왜 그랬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지는 모든 걸 알게 됐다. 외도, 리베이트, 나에 대한 모욕. 그녀는 준영을 쫓아냈다. 나가. 당장 나가. 준영은 짐을 싸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후 준영은 빠르게 무너졌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업계에 소문이 퍼졌다.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다. 카드 빚이 쌓였다. 부모님께 손 벌렸지만 이미 한계였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은지는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눈치 못 챙겨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이었다. 연기가 사라지듯 내 안에 무언가도 사라지고 있었다. 준영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만취 상태였다.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는 울다가 소리 질렀다. 당신도 사람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 이제 아니라서. 그는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준영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집, 직업, 명예, 가족. 그가 살던 원룸에서 자취를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법은 조용했다. 유서도 없었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다.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은지도 가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침묵했다. 은지는 이혼 서류를 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준영이 가진 건 빚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아빠와 딸 둘만.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은지는 말수가 줄었다. 나도 그랬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다. 아빠, 그때 다 아빠가 하신 거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봤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눈물이 흘렀다. 내 눈에서도, 그녀 눈에서도. 그 후로 나는 회사에 다시 나가지 않았다. 지분은 그대로 두었다. 대표가 전화했다. 회장님, 복구하시는 게 나는 거절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 아니, 복수였지만 그 끝이 이토록 텅 비어 있을 줄은 몰랐다. 밤마다 꿈을 꾼다. 준영이 나를 찾아와 묻는다. 이게 정의였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깨어나면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하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지만 아무것도 제자리가 아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라. 은지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조금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집은 조용하다. 예전처럼 낡은 아파트, 예전처럼 시장 반찬.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빈곤뱅이라 부르지 않는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미 모든 걸 증명했다. 그 대가는 너무 컸다. 가끔 한강을 걷는다. 그 다리 아래로 준영이 사라진 물결은 이제 잔잔하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끊었다. 맛이 없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하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후회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공허다. 내가 만든 공허. 준영이 죽기 전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차단하기 전에 봤다. 회장님, 제가 졌습니다. 근데 당신도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이겼나?